자, 이제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원인과 정부에 대한 대응 방식을 정리한 이 구조도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교재를 기준으로 보면은 노란색으로 제가 형광펜 처리한 거 보이시죠? 그게 각각의 이제 시장 실패 원인이라 보시면 되죠. 아까 시험 공부는 외롭고 독하게에서 공짜에 해당이 되는 게 공공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공공재의 경우에는 내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돈을 내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 비배제성이라고 하는 거죠. 공짜예요, 공짜. 그렇기 때문에 돈을 내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 시장에 있는 어떤 기업체가 손해보면서 서비스 공급하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시장에서 공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근데 국가 관리할 때 국방치안이라는 서비스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굉장히 필요하죠. 그러니까 시장이 공급하든 정부가 공급하든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공적인 공급을 한다 이래서 이건 시험에서 쓰는 표현인데 이 의미가 뭐냐면 정부가 직접 공급한다는 것을 공적인 공급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보통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일반적인 패턴은 공공재는 시장 실패 원인에 해당한다. 올바른 선지죠. 좋아요? 그럼 이거는 외워야 되겠네. 얘는 시장 실패 원인에 들어간다. 그럼 여기에 대한 정부가 택하는 방식은 무엇이냐 이랬을 때 직접 공급하는 방식을 택한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공적 공급을 택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공급을 하게 되는지 이 프로세스가 있는 거잖아요. 과정이. 이거는 조금 천천히 하셔도 돼요. 일단 빨리 외워야 될 거는 공공재가 시장 실패 원인이다. 그게 중요해. 거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부가 공급한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거 한 줄이면은 공공재와 관련해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절대 틀리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부자 볼게요. 부자를 봤더니 제가 불완전한 정보라고 적었죠. 불완전한 정보도 사실 우리 배웠던 개념이에요. 어디서 배웠었냐면 주인 대리인론에서 배웠던 개념이에요. 주인 대리인 관계가 사회 곳곳에 내재한다. 그렇죠. 그런데 주인과 대리인 간에는 일반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다? 정보의 비대칭 현상이 있다고 우리가 배웠었단 말이에요. 그 불완전한 정보 이퀄 정보 비대칭이에요. 그래서 정보 비대칭이라고 적어두세요. 자, 그러면 정보 비대칭이라는 것은 정보가 뭔가 불균형하게 분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시장을 기준으로 이 개념을 적용해 보면 물건을 파는 사람과 물건을 사는 사람 간에 정보의 어떤 균형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 이러면 정보 불균형 내지는 정보 비대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중고차 시장 생각해 보면 좀 편리하죠, 여러분. 중고차 시장의 경우에 정부가 어떤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판매자가 바가지 씌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매자의 가격 왜곡이 있을 수 있겠다. 그렇죠? 정보 비대칭이 있다면. 그래서 이거는 시장 실패 원인이 되는 거죠. 왜냐면 비싼 가격에 팔게 되는 거니까. 판매자 가격 왜곡이 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랬을 때 우리 시험에서는 이거 딱 두 가지만 있다라고 봐요. 시험이기 때문에 자, 그럼 공적인 유도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이게 뭐냐면 인센티브를 준다. 인센티브 체계를 설립한다는 뜻이에요. 바람직한 정보를 잘 제공해주는 업자한테는 세금 혜택 같은 거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공적인 규제다. 똑바로 공급 안 하면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유도 혹은 규제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필수적으로 외우셔야 되는 건 뭐예요?
정보 비대칭은 시장 실패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가셔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외자를 볼게요. 이 외자가 대단히 중요해요. 이거 외부 효과라는 뜻이거든요. 거기 공란에다가 외부 효과 적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설명을 조금 해둘게요. 외부 효과다. 외부에 미치는 어떤 영향을 외부 효과라고 하거든요. 조금 직관적으로 표현할 때는 누군가의 행동이, 즉 특정인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나 피해를 주는 것, 이러면 외부 효과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천천히 적으셔도 좋아요. 천천히 나갈 테니까. 외부에 미치는 영향력 이렇게 가죠. 이 외부 효과라는 것도 시장 실패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그 맥락적인 얘기가 필요한데요. 지금 우리 교재를 봤을 때 외부 효과는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는 거죠. 어떻게 나뉘고 있어요? 외부 경제하고 외부 불경제 두 가지로 나뉘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자, 외부 효과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즉, 특정인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의도적이지 않게 이익을 준다면 이거를 외부 경제라고 표현을 하고, 피해를 준다면 외부 불경제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이익이나 피해를 줬다는 것 자체가 다 두 가지를 포함해서 얘기한다는 뜻인 거예요. 이익을 준다고 하면 뭐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외부 경제다. 내지는 긍정적인 외부 효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피해를 준다? 외부 불경제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시장 실패 원인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일단 이 틀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설명을 좀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걸 워낙 좋아해요. 공부 스타일 자체가. 그러니까 외부에다가 뭔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 의도치 않게 대가를 받지 않고, 그럼 외부 경제라는 거잖아요. 제가 괄호 열고 뭐라고 정의했어요? 남 좋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나도 당연히 이로운 면은 있겠지만 남도 부수적인 혜택을 얻게 되는 거. 이러면 외부 경제라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요즘에 나왔던 사례 중에서 떠올려 보면은 선생님은 야구 좋아해가지고 일본 야구 선수 중에 유명한 사람 중에 오타니라는 사람이 있대. 들어보셨나요 혹시? 못 들어보셨죠?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타니 들어봤어? 굉장히 잘생기고 또 우리 김연아 씨처럼 스타성 있고 그렇죠 여러분?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요즘에 메이저리그에서. 아주 그냥 몸값이 어마어마하죠. 그 오타니라는 친구가 그 인성도 바르다고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해오는 일 중에 하나가 길에 다니다가 쓰레기가 있잖아요. 그 쓰레기를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줍는 습관이 있대요. 왜 그렇게 쓰레기 줍냐 물어보니 이런 행동이 나한테 나중에 행운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그렇게 믿고 있대요. 아무튼 그 친구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런 행동은 외부 경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즘에 길 다니다가 보세요. 누가 쓰레기 줍고 다녀요. 왜 그럴까요? 남 좋은 일이니까 안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굳이 뭐 돈 받는 것도 아닌데 누가 긍정적인 그런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외부 경제라고 한다. 근데 국가 관리할 때 한번 입장을 생각을 해보시죠. 국가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회 내에 외부 경제를 일으키는 일이 많으면 좋은 거예요? 적으면 좋은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근데 합리적인 개인이라고 한다면 굳이 누가 손해보면서 남 좋은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 경제 같은 경우에는 남 좋은 일이 될 공산이 크므로 필요한 수준보다 적게 공급될 우려가 있다. 적게 공급될 우려가 있다. 근데 국가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많이 나타나게끔 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돈 주는 게 좋다. 인센티브 주는 게 좋다. 지금 그 뜻인 거예요. 그래서 유도라는 것은 인센티브다. 금전적 보상 준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끔 유도한다는 뜻이거든요. 외부 불경제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누군가 이제 흡연자가 있어. 흡연자가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매너라고 하죠. 매너상 길 다니면서 걸어 다니면서 흡연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길 걸어 다니면서 흡연한다 생각해 보세요. 외부 불경제예요. 뭐예요? 나는 좋은데 남한테 피해 주는 거죠. 이건 외부 불경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만 좋다고. 남한테는 피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사회 국가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외부 불경제가 적은 게 좋은 거예요,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적은 게 좋은 거죠. 근데 합리적인 개인이라고 한다면 나는 좋으니까 이걸 많이 하려는 유인이 있는 거잖아요. 어떤 우려가 있어요? 많이 공급될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회 국가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거를 줄여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규제를 통해서 줄이려고 한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 프로세스 있잖아요. 요 자체만 잘 공부하고 이 맥락을 이해하시면은 요거 가지고 다 맞추세요. 아시겠죠? 이거를 막 5페이지에 걸쳐 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6천 개의 문제를 풀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줄을 잘 암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출발했어요? 외부 경제는 남 좋은 일이다. 그렇죠, 여러분? 합리적 개인이라고는 많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 외부 불경제는 나만 좋은 일이다. 그리고 합리적 개인이라고 하려면은 그냥 많이 하려고 하겠죠. 어떤 경우에? 규제가 없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정부의 개입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실 저는 이런 얘기하면서 사회 얘기도 조금 하고 싶기는 해요. 근데 제가 아는 친한 동생이 있어요. 그 동생이 저는 제 개인적으로 살아오면서 내가 공부 잘한다 이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 진짜 많더라고. 진짜 많더라고. 그래서 공부 잘한다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그 친구는 내가 본 사람 중에 공부를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의대, 치대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전 세계가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전 세계가 저 사람 공부 잘한다. 이렇게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게 굉장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근데 그 친구를 헬스장에서 처음 알게 됐는데 처음에는 바나나만 먹는 고릴라인 줄 알았죠. 근데 이제 오래 안면도 보고 지내다 보면 인사하게 되잖아요. 인사하게 되는. 근데 그 친구 직업이 그러니까 직업을 먼저 알기 전에 저는 인사만 하지 사적인 얘기는 절대 안 하거든요. 남 만날 때 개인적인 거 절대 묻지 않아요. 인사만 하지. 그리고 그냥 헬스 얘기만 해요. 그리고 너 닭가슴살 먹냐? 뭐 이런 느낌의 얘기만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얼굴 본 지 꽤 지냈으니까 이제 됐으니까 시간이 인사를 하더라고요. 형, 저 사실은 이제 미국에 가서 좀 살게 됐다고 1년 정도 갔다 오게 됐다고. 그래서 왜? 미국엔 왜? 그때 나는 직업을 알게 됐거든. 그래서 왜 미국엔 왜 가니? 그랬더니 사실은 하면서 이제 식사하면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 친구 직업이 포스트 닥터였던 거예요. 근데 포스트 닥터가 뭐냐면 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 있죠. 그거 다 마치고 대학원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을 포스트 닥터라고 얘기를 보통 해요. 그 친구가 고려대학교에서 대학원생 물리학과 친구들을 가르치고 있었던 거야. 근데 교수는 아니고 포스트 닥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연구자니까 연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이언스라는 학술지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학술지에다 등재했다라고 하면 이 친구는 될 사람인 거야. 그런데 학술지에서도 주목받는 논문을 썼어요. 그게 뭐였냐면 연구 주제가 난 들어도 모르겠대. 뭐였냐면은 바깥에 빛 있죠. 태양빛 같은 거. 이런 빛으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연구. 신기하죠? 그래서 너 의대니? 그랬더니 물리학과래요. 그래서 너 물리학과야? 그래서 물리학에서 그런 게 가능한 거야? 저는 모르니까 물리학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완벽하게 다 디벨롭이 된 건 아니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어떤 단초를 마련했다는 거죠.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버드 의대에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이메일로 보낸 거예요. 우리 학교 학생들 좀 가르쳐 달라고. 의대 친구들. 그래서 너 영어 할 줄 아냐? 그랬더니 영어 못한대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뭐 수식으로 뭐 얘기하거나 그러겠죠. 그래서 잠깐 1년 동안 간대요. 그래서 그 얘기할 때도 야 너는 미국의 헬스장도 가보고 좋겠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랬었는데 그 친구 이 얘기를 내가 외부 경제 얘기하면서 왜 하냐면 그 친구가 학부 서울대 물리학과 4년, 석사 2년, 박사 서울대에서 물리학과 전공하고 포스닥터도 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그거 돼서 고려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포스닥터 월급 얼마? 찍어보세요. 300 나왔습니다. 300. 자, 그 다음에
600. 영원? 영원까지 나왔어요. 자, 얼마? 영원. 영원은 아니고 190만 원. 그 친구 공부한 기간이 얼마나 돼요? 길죠. 그리고 스마트하잖아요. 되게 스마트한 친구잖아. 외모는 그렇지 않지만. 근데 뭐 아무튼 야, 난 처음에 그 얘기 듣는데 물론 190만 원이라는 돈이 크다면 크다고 할 수 있는 돈인데 이 친구한테 뭔가 조금 더 줘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제 생각에 워낙 스마트한 친구 나라에서 좀 키워줬으면 좋겠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왜 이과 친구들이 의대 가려고 하는지 알겠다. 편입하거나 시험 보려고 하는지 내가 알겠다. 공부는 공부대로 진짜 힘들고 근데 내가 받는 예상되는 보상이 그렇잖아요. 이 친구들도 다 알아보는 똑똑한 친구들이잖아요. 뭐가 없는 거예요? 유도를 하는 유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하고 똑똑하다고 인정받는 친구들이 연구를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카이스트 뭐 이런 대학원에 가서 우수하게 공부하다가 다 의치전으로 예전에 과거에 돌았었어요. 이유는 되게 간단했었어. 공부는 공부대로 진짜 힘들어. 근데 내가 돈이 얼마 안 돼. 떠나겠죠.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문석이라는 친구를 굉장히 존경해요. 왜냐하면 사회 내에 그런 친구가 있어야 국가가 발전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재능을, 뛰어난 재능을, 타고난 재능을 그런 데다가 헌신적으로 자기 손해 보면서 써주는 거지. 너 정말 대단하다. 너가 앞으로 형이다. 너가 나의 형이다.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뭐 앞으로 미래가 굉장히 좀 촉망받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그런 연구를 잘 해서 만약에 정말 빛으로 암을 치료하는 시대가 정말 온다면 그 친구가 미치는 외부 경제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엄청나겠죠. 그 친구한테 돌려줄 수 있는 돈이라는 거 환산하기도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국가에서 많이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똑똑한 친구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가 길었다. 자, 그 다음에 자 독과점으로 갈게요. 이 독자 같은 경우에는 독점과 과점으로 분리가 된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독점이라는 것은 홀로 독자라고 생각하시면 돼. 어떤 시장, 마켓을 한 개의 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을 독점이라고 해요. 그럼 보통 이런 시스템이 마련이 되면 걔네가 맘대로 판매자 가격을 왜곡하겠죠. 그러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따라서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정부 대응 방식이 지금 두 가지가 있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동그라미 해두시고 이거 시험의 관점이긴 한데 자연 독점을 일으킬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우리 배웠었죠. 전기 서비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맡겨두면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발생한다고 배웠어요? 독점 현상이 발생한다고 배웠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공급하기도 한다. 그렇죠? 혹은 생산하도록 두고 규제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국가도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곳.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주에서는 기업이 어떤 전기 서비스를 생산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너희가 서비스 생산해, 우리는 너희 규제만 할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곳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둘 다 가능하다. 아무튼 독점이라는 건 있으면 시장 실패 현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위험해요. 시장에서 독점 체제가 마련이 된다는 거는. 두 번째 점에 과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과점의 의미는 뭐냐면 한 개의 기업이 아니라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정한 시장을 소수의 기업이다. 거기다가 소수의 기업이라고 적어둘까요? 소수의 기업이 지배한다는 뜻이고 아까 독점은 한 개의 기업이에요.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 시험에서 이 과점과 같은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불안정 경쟁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 불안정 경쟁이라는 말은 과점을 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그들의 단합에 의해서 가격 왜곡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이건 어쩔 수 없이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행정 시험에서는 규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과점 상황인 곳의 시장을 한번 찾아보게 된다면 대표적인 게 저는 가전제품 같은 거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통신 서비스 같은 거 과점 상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도 뭐 우체국에서 뭐 알뜰폰인가? 알뜰폰 그래도 그거 상품 때문에 그나마 좀 나아진 거지 그거 없을 때는 정말로 통신비 많이 해먹었을 거예요. 좀 그만 해먹어도 괜찮을 정도로 엄청나게 해먹었을 거야 아마. 그 과점 사항인 거지. 기업과 정부 간에 뭔가 거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 그냥 공급해 주는 게 좋은데.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한번 끝을 내봤어요. 7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제가 표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시장 실패에 대한 정부 대응 방식은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정부 대응이라고 적어 두시고 자, 그러면 각각의 이제 칸을 이제 제가 채워둔 것인데 이 표를 제가 넣어둔 이유는 뭐냐면 여기다가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가장 우측면에다가 이것도 이제 시험의 관점인데요. 공적인 규제 내지는 정부 규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곳이 칸이 제일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다. 정부 대응 방식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좋아요. 그러면 정부 실패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OX를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78페이지 한번 펴시죠, 여러분. 자, 거기에서 제가 동그라미 치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한번 풀어보세요. 1번 문제는 아까 우리 풀었던 거죠. 2번 풀어보시고 3번 풀어보시고 5번 풀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9번 한번 풀어보시고 2번, 3번, 5번, 9번 한번 풀어보세요. 교재 같이 보면서 한번 풀어볼게요. 교재 같이 보면서 2번 문제 한번 보면 비용과 편익의 괴리는 시장 실패 원인에 해당한다. 사실 비용과 편익의 괴리 여러분 아직 안 배웠어요. 근데 이거는 정부 실패 원인에 해당이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암기 과목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둘 중에 하나만 제대로 완벽하게 암기하면은 다른 하나가 아닌 걸 내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 공부는 외롭고 독하게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거 틀렸구나 이렇게 접근했어도 아무런 상관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독과점에 동그라미 하시면 되는 거죠. 시험 공부는 외롭고 독하게 해서 독자 딱 떠올리시면 되는 거죠. 시장 실패 원인에 해당이 되고 올바른 선지죠. 5번 문제 한번 보세요. 이거 주의하자는 뜻이에요. 불완전 경쟁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불완전 경쟁이랑 같은 말이 과점이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볼까요 한번? 처음 하니까 이렇게 보면 과점이랑 불완전 경쟁은 같은 말이니까 이거는 시장 실패 원인에 해당한다. 올바른 선지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맨 밑에 9번에 한번 보세요. 외부 효과, 독과점, 공공재 존재, 불완전한 정보 등은 시장 실패 원인에 해당이 된다. 시험 공부는 외롭고 독하게 매칭을 해서 보면 문제가 없죠. 그래서 올바른 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21년도 국가직 구급 문제잖아요. 시장 실패와 관련해서 가장 최근에 나왔었던 국가지방지 문제예요. 요거 맨 마지막에 21년도에 나왔던 게 그때 그게 아직도 기억해요. 20문제 있었는데요. 1번 문제로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시험 봤었던 제자가 선생님 시험 공부 외롭고 독하게 1번 문제 풀었습니다. 딱 그러더라고. 근데 심플하게 딱 접근해서 푸시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저는 시험 문제 보통 쉽게 잘 안 내거든요. 지금 이거는 단순한 것들을 한번 풀어본 거 연습하는 차원에서 제가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이런 중간에 있는 프로세스들을 내가 이해하고 있는지도 많이 물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이해하려고 좀 노력을 해보는 거죠. 좋아요. 정부 실패 들어가겠습니다. 정부마저 고장 난 거죠. 뭐 그러면 정부 실패라고 하는 거예요. 정부도 이제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시장이 완벽한 존재가 아니듯이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다 보면은 국가 부도를 일으킬 수도 있는 거예요. 시장을 내가 보정하기 위해서 간섭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경우를 정부 실패라고도 하고 아니면 국가 부도가 난 상황을 이제 정부 실패라고도 하고 뭔가 정부도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구나. 그 정도로 접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중요한 게 결국은 뭐냐면 이 밑에 있는 표만 잘 공부하시면 돼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에서 밑에 여러분들 교재에서 표에 보면요.
거기 정분의 파원비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정분의 파원비 제곱. 이게 두 문자란 뜻이에요. 정부라는 의미는 정부 실패 원인이란 뜻이에요. 이게 정부의 의미가 돼요. 그럼 거기 원인이라는 건 뭐 한 가지는 아니겠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 파원비 제곱 이렇게 보는 건데 우리 행정학 시험 기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처음에 내자가 나왔어요. 이 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는 것처럼 내부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부성의 의미가 뭐냐면 정부는 행정은 공익을 추구해야 되죠. 근데 공익을 추구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자기 조직의 이해관계 등을 추구하는 사익 추구를 한다면 이것도 정부 실패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내부성 이퀄 사익 추구 동그라미 해두시면 돼요. 제가 행정학 공무원 행정학 가르치면서 제일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시장 실패, 정부 실패 부분인데 실제 이거 경제학 교재로 공부해 보면은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를 일으키는 원인은 진짜 다양해요. 이렇게 규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부 대응 방식도 이거다! 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시험에 맞게 외울 수밖에 없어요. 이건 일단 민영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정부에서 공급하지 말고 시장에 팔아버려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건 제가 외우는 방법을 이따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건 내부성은 정부 실패 원인에 해당이 되고 의미가 보다 사익 추구 현상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파자 한번 볼게요. 파자는 파생적인 외부 효과라고 되어 있어요. 파생적인 외부 효과. 정부는 정책을 집행합니다. 정부가 정책을 집행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주택 문제가 대한민국에서 너무 심각합니다. 신도시 개발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신도시를 개발했는데 부동산 투기 현상이 예측하지 못하게 많이 발생했어요. 이런 것들을 파생적 외부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현상들 이러면은 파생적인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것이다. 무엇으로 인해서?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현상이 발생한다. 파생적인 외부 효과라고 한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정부 개입 방법에 대해서 제가 두 문자를 적어 두었거든요. 파보규에다 동그라미 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파자의 의미가 뭐냐? 파생적인 외부 효과란 뜻이에요. 보규는 뭐냐면 정부 대응 방식을 뜻해요. 자, 그러면 보조금을 삭감하거나 정부의 지원을 끊거나 돈을 안 쓰거나 규제를 완화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금 삭감과 규제 완화 이렇게 외워야 돼요. 파보규 이렇게 파보규. 그래서 파보규를 외우고 옆에 있는 보면 권자가 나와 있잖아요. 저것도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다 체크해 둘까요? 권민규 이렇게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그럼 저거는 권력의 편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는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공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이런 권한을 바탕으로 남몰래 누구한테 특혜를 준다. 이러면은 분배적인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권력의 편제는 분배적인 불평등이랑 같은 의미가 되겠다. 의미는 제가 적어 두었고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개입 방식은 민영화 혹은 규제 하나라고 시험에서 딱 픽스를 해놨어요. 그럼 이거 두 문자로 외우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권력의 편제에 대한 정부 대응 방식은 민영화, 그 다음에 규제 완화 이렇게 남겨두는 거죠. 권민규. 그 다음에 비제곱을 한번 볼게요. 비제곱 같은 경우에는 B자와 관련된 정부 실패 원인이 두 가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걸 비제곱 제가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X 비효율성이 있고 밑에 이제 보면 비용과 편익의 괴리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X 비효율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X 비효율성은 낭비에다가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낭비 현상이 발생한다. 자, 그러면 X 비효율성을 제가 뭐라고 설명을 해뒀냐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낭비 현상이라고 적어두었어요. 이 맥락은 76페이지 날개에 보면 제가 설명을 해두었는데 이런 의미예요. 정부는
시장에 비해서는 경쟁이 치열해요? 아니면 경쟁이 좀 결여되어 있어요? 결여되어 있는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독점 체제에 있는 경우가 되게 많다. 이 의미는 이제 경쟁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정보의 섹터는.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그렇다. 열심히 일하겠느냐 이러는 거예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공무원에. 즉 굳이 아껴가지고 서비스를 생산할 요인이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태만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러다 보면 X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럼 X 비효율성의 의미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돈을 펑펑 쓰는 낭비 현상을 뜻한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아요. 왜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독점 체제니까. 열심히 일을 안 하다 보면은 싸게 물건을 만들려는 그런 유인이 떨어진다는 것을 X 비효율성이다. 이렇게 표현도 한다는 거지. 그래서 X 비효율성은 곧 낭비 현상을 뜻하는구나.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정보 섹터에서 들여다보면 이게 예산이라는 게 아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주 능률적으로 이론도 굉장히 꼼꼼하게 잘 쓸 것 같지만 조직에 들어가서 가만히 살펴보면 낭비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X 비효율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볼게요. 정보 개입 방식 X 민보규 동그라미 해두세요. 자, 그러면 X 비효율성에 대한 정보 대응 방식은 민영화, 보조금 삭감, 규제 완화 세 가지 모두가 되는구나.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내가 절대 안 틀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정부 실패 원인에 대한 정보 대응 방식을 정리하실 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삼총사를 떠올려야 돼. 예를 들어서 권민규가 있죠. 그리고 파보규가 있었어요. 또 X 민보규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연습을 해보면 권력의 편제에 대한 정보 대응 방식은 민영화, 규제 완화. 그 다음에 파생적 외부 효과에 대한 대응 방식은 보조금 삭감, 규제 완화. X 비효율성에 대한 정보 대응 방식은 민영화, 보조금 삭감, 규제 완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삼총사를 뺀 나머지 정부 실패 원인에 대한 정보 대응 방식은 민영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모두 다. 그렇게 외워버리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보자고. 아까 내부성이라는 거 정부 실패 원인이었잖아요. 정보 대응 방식이 뭐였어요? 민영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냥 민영화라고. 아시겠죠? 그럼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 것도 여기 삼총사만 여러분들이 암기하면 된다. 그럼 절대 안 틀려요, 시험에서. 아무리 꼬아서 내도.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비용과 편익의 괴리라고 나온 거 보이시죠, 여러분? 그 칸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비용과 편익이 괴리가 된다. 이 말 자체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여러분 입장에서는. 비용과 편익이 괴리된다. 절연된다.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집행하다 보면은 누군가는 그 정책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고 누군가는 그 정책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걸 갖다가 비용과 편익의 절연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이 자체가 정부 실패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런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지. 살펴보면 정책으로 인해서 비용 부담자와 편익을 누리는 수혜자가 분리되는 현상이다. 종류는 두 가지가 있대요. 그렇죠? 거시적인 절연과 미시적인 절연이 있다. 거시적 절연에다 동그라미 하고 미시적인 절연에다 동그라미 해두세요. 종류 두 가지 있어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처음이라서 낯설어서 그래. 그럼 거시적 절연이라는 건 뭐냐면 정부가 집행하는 정책으로 인해서 특정한 소수만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걸 소수가 비용을 부담한다. 그리고 그 정책으로 인한 편익은 국민 전체가 누리게 된다는 것을 다수 편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거시적과 미시적이라는 표현이 조금 불편하죠? 이거 공부할 때 요령은 뭐냐면 편익을 누리는 사람이 다수이면은 거시적이에요. 편익을 누리는 사람이 소수이면은 미시적인 절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보세요. 환경오염 규제가 있어요. 정부가 정책을 집행하는 것 중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폐수가 이제 나올 수 있는 사업이라고 가정 할게요. 근데 이제 폐수 처리 시설을 만들면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그러니까 야, 뭘 그래. 밤에 버려 강에다가. 그럼 환경 오염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저를 규제하려고 하겠죠. 환경 오염 규제. 야, 최욱진, 너 폐수 처리 정화 시설 만들어라. 딱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아, 다른 애들도 그런 애들 많은데 왜 나한테만 그러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어찌 됐건 제가 그 모든 손해를 다 껴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폐수 정화 처리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로움을 누리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그랬을 때 왜 이게 정부 실패로 이어질 수 있냐?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지. 비용을 부담하는 그 소수가 정부한테 뭘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로비를 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 집행하는 관료한테 로비를 해서 뇌물 매기고 내가 폐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게 나한테 이득이라고 한다면 로비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관료도 합리적 개인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은 거기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거를 포획된다고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정보 실패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시적 절연이라는 게 정부 실패 원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손해를 부담하는 그 일부 소수의 지대추구 현상 때문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지대추구라는 표현은 앞으로 공부할 때 로비라고 생각하면 좀 편리해요.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2번 선지에서 이제 미시적 절연이라고 나왔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농민이 된다고 생각해 보면 좀 편리하죠. 농산품 수입 규제 이런 거 생각하면 좀 편리해요. 이거 뭐냐면 제가 농민이에요.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농산품을 제가 만들어 내 가지고 판매를 해서 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요즘에 캐나다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농업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 가지고 굉장히 싼 값에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농산품을 싸게 들여온다 이러면 저는 어떻게 돼요? 어렵죠, 여러분? 난감하죠? 그러니까 이 농산품 수입을 규제해주는 정책을 집행하기도 해요. 그럼 여기서 규제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나라는 농민을 보호해주는 어떤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농업사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농민은 좀 보호받아야 될 존재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대량 생산해서 싸게 들어올 수 있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농민을 위해서 수입을 안 해주는 거죠. 그러면 농민 입장에서는 해피한 거죠, 여러분. 이런 경우를 이제 미시적 절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럼 설명을 해볼게요. 다수가 비용을 치르게 된대요. 농산품 수입 규제를 하게 되면 무슨 말이냐? 우리 같은 일반 국민은 농산품을 다소 비싸게 구매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수 비용이야. 대신에 농민은 편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러다 보면 또 정부 실패를 발생시킬 수 있다. 왜? 농민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득을 오랫동안 취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관료한테 로비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지대추구 현상으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포획 현상이 나타나는 바 정부 실패가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부 개입 방식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정부 개입 방식이 민영화라고 나온 거 보이시죠, 여러분? 이거는 외우지 않아도 이제 바로 알 수가 있죠. 권민규, 파보규, 엑스민보규가 아니면 다 민영화니까. 그렇죠?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거란 말이죠. 오케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달아봤습니다. 그리고 괄호 안에 이런 부분 있죠. 거시적 절연과 기업가 정치는 같은 표현이다. 이 표현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 나중에 이론 수업 이제 기본 심화 수업 들어갈 때 자세하게 다루는 부분인데 그냥 참고로 제가 얘기할게요. 저기서 이제 기업가가 정치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제가 아까 폐수를 방류하는 기업인 역할을 했었잖아요. 기업인이 관료한테 로비한다. 이걸 갖다 기업가 정치 상황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객 정치 상황이라는 건 뭐냐면 편익을 누리고 있는 그 고객이 더 자기가 이익을 오랫동안 향유하기 위해서 관료한테 로비한다. 이거를 고객 정치 상황이라고도 해요. 이 내용은 사실 제임스 큐일슨의 규제 정치 모형에 대한 얘기인데 그 내용은 나중에 더 세세하게 들어갈 때 공부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7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정부 실패에 대한 원인과 정부 대응 방식을 제가 정리 한번 해본 것인데
이렇게 되죠. 결국에는 옆에 있는 그림과 같은 뜻이에요. 여기 당구장 표시한 부분만 체크해 두시면 돼요. 되게 쉽죠. 권민규, 파보규, X민보규는 두 문자로 암기하고 나머지 정보 실패 원인에 대한 정보 대응 방식은 모두 뭐다? 민영화로 공부하면 편안하게 정리하고 끝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옆에 제가 지대추구라든가 포획 등에 대한 개념은 잘 정리해 두었죠, 여러분. 곳곳에 보면 제가 용어 정리 같은 것들은 다 해두었어요. 그래서 공부하기는 편리하실 겁니다. 지금 76페이지하고 75페이지를 우리가 들여다봤는데 기출빈도를 말씀을 드릴게요. 10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출빈도를 잘라서 보면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최근 한 3년으로 잘라서 놓고 보면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보수적이에요.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보수적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많이 나온 주제도 중요하다 생각하고 가르쳐요. 요즘에 안 나왔더라도 그럼 이제 저는 통계 데이터 돌릴 때 두 가지 조건 넣거든요. 시기하고 빈도 넣거든요. 저는 대학원에서 하던 일이 통계 분석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전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도 많이 나와. 이거는 무조건 잘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보수적이니까 최근에 별로 안 나오긴 했는데 과거에 많이 나왔어도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 거지. 또 한편으로 과거에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최근 3년 내 잘 나오네? 저는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러면 최근에도 안 나오고 빈도도 낮다? 아닌 거예요. 그럼 제가 보통 이거는 경험만 하세요, 참고해요 이런 얘기하는 거 있죠. 맨 마지막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성격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네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볼 수 있는 건데 조건이 두 가지니까 그러면 저는 세 가지 케이스는 중요하다 생각하고 말씀드린다고. 오케이. 문제 풀어봐야 돼. 그래도 추상적이니까. 78페이지. 거기에서 4번, 6번, 7번, 8번 다 풀어보세요. 4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부의 조직 목표와 사회적인 목표의 괴리는 시장 실패 원인에 해당한다. 여러 각도로 풀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장 실패 원인이라고 했으면은 시험 공부는 외롭고 독하게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아니니까 이거는 틀렸다. 이렇게 갔어도 상관은 없고 이거는 뭐냐면 내부성에 대한 얘기예요. 내부성. 그럼 내부성이라는 것은 정보 실패 원인에 해당하므로 틀린 선지가 되는 겁니다. 사회적 목표는 뭐겠어요, 여러분? 공익을 추구하는 거죠. 네, 그리고 내부 조직 목표라는 것은 사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괴리가 될 때 이건 사익 추구 현상인 거니까 시장 실패 원인에 해당한다? 이러면 틀린 선지가 되는 거지. 오케이. 자, 다음에 5번 문제. 이건 아까 우리가 했던 내용이 되겠죠? 6번. X비율성은 과열된 경쟁에서 나타나는 정부의 과다한 비용 발생을 의미한다. 선생님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선지예요. 자, 볼게요. X비율성은 낭비예요. 낭비 현상이야. 그렇죠. 비싼 가격에 서비스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과다한 비용 발생은 문제가 없어요. 그럼 뭐가 틀린 거예요? 틀린 거죠,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X비율성이라는 거는 정부는 시장에 비해서 경쟁이 결여되어 있다. 독점 체계다. 그러다 보니까 관료가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다. 도덕적인 해이가 발생한다. 그러다 보면은 낭비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럼 지금 뭐 얘기하는 거야? 과열된 경쟁이 아니라 독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지. 틀린 선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워딩을 저는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X비율성 낭비 이렇게 표현하는 문제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제 성격이 보수적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준까지 하는 게 맞다. 7번. 정보 실패 원인 중에서 권력 편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이거는 전형적인 어떤 패턴이에요. 권력의 편제에다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는 바로 권민규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보니까 권력의 편제에 대한 정부 대응 방식은 민영화와 규제 완화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틀린 거죠, 여러분. 그래서 X가 된다. 쉽죠, 여러분? 네, 어렵지 않습니다. 할 수 있어요. 7번, 그 다음 8번 한번 볼게요. 정보 실패 요인 중에서 내부성은 이랬어요. 내부성. 자, 내부성이라는 건 제가 아까 관료든 조직이든 정부 조직이든 뭘 하는 거다?
사익 추구하는 현상이다 이랬어요. 관료들이 자기 부서 이익 혹은 자신의 사적 이익에 집착함으로써 공익을 훼손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 올바른 선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O가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워딩을 되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굵직한 아이디어로 치환해서 이걸 공부하실 때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OX라든가 문제를 풀면서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그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결국에는 짧은 치안 관계된 개념만 가지고도 많은 문제를 푸실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론서만 봐서도 안 되고 문제집만 봐도 안 된다. 이론서를 베이스로 하되 문제집을 경험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그 문제를 지나치게 많이 볼 필요는 없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행정학을 현명하게 공부하는 방식이다. 자, 9번 문제. 외부 요가 이거 한 거 아니에요? 했었죠, 여러분? 시험 공부 외롭고 독하게를 가지고 접근해서 보면 올바른 선지가 되겠다. 좋아요. 제가 봤을 때 오늘 정말 중요한 거 많이 했어요. 아까 롤즈 정의론부터 우리 시작했었죠. 롤즈 정의론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고 잘 나오고요. 아까 뭐 수평적인 형평, 수직적인 형평, 절충적 형평 그 개념들도 중요했었어요. 베를린의 자유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요즘에 잘 안 나오긴 해요. 그 부분은 제가 중요하진 않다 그렇게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배웠던 것이 우리 뷰로크래시 관료제였었거든요. 그러면 관료제는 우리가 베버가 제시한 이념형 관료제를 공부하는 거죠. 그 이념형 관료제는 이제 근대 관료제를 뜻하는 것인데 이상적인 관료제의 특징에 대해서 배웠었죠. 특징과 현실에서 그 관료제를 운영을 하다 보면은 이상적인 관료제하고 완전 똑같지는 않은 까닭에 여러 가지 병리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제가 그림을 그려서 이제 표현을 했었죠, 여러분. 그걸 배운 다음에 지금 넘어와서 행정과 환경 챕터로 넘어와서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에 대해서 배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시장 실패하고 정부 실패는 주제가 간단합니다, 여러분. 시장 실패 원인과 거기에 대한 정부 대응 방식, 그것만 딱 정리하시면 되고, 정부 실패도 마찬가지. 정부 실패가 발생하는 원인과 거기에 대한 대응 방식. 그러면 처음에 뭔가 지식을 꺼내는 출발점이 있어야 돼요, 공부하는 사람은. 그럼 시장 실패는 시험 공부는 외롭고 독하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부 실패는 정분의 파권비 제곱 이렇게 꺼내보는 거죠. 몇 번 필기를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부터 바로 될 수는 없어요. 이런 식이에요. 정부 실패에서 배웠던 게 내가 뭐더라? 뭐 정부가 적자난다고 묻어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두 문자가 정분의 파권비 제곱이었지. 끄집어냈어요. 그럼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정부 실패 원인이란 뜻이고, 얘는 내부성이었었지. 내부성은 정부가 공익 추구하지 않고 사익 추구하는 거였지. 정부 대응 방식은 얘는 삼총사가 아니니까 민영화하지. 이렇게 치환해버리는 거지. 파자는 파생적인 외부 효과였었구나. 파생적인 외부 효과는 정부가 이제 토지 문제, 뭐 주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신도시 개발 같은 거 하는데 의도치 않게 이제 여러 가지 뭐 부동산 투기 같은 현상을 일으키기도 하는구나. 정부가 완벽하진 않으니까 이것도 정부 실패 원인이라고 보고 대응 방식을 딱 이렇게 하시는 거죠. 파복이었었지. 파생적인 외부 효과에 대한 정부 대응 방식은 보조금 삭감과 규제 완화인 거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권력의 편제인 거지. 공권력을 바탕으로 누군가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특혜를 주는 경우들도 있다. 이러다 보면 분배적인 불평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걸 권력의 편제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배웠었지. 그럼 권력의 편제에 대한 정보 대응 방식은 민영화와 규제 완화였었구나. 그 다음에 비제곱은 B자가 들어가는 정보 실패 원인이 두 가지가 있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딱 펼쳐서 보면 X, B 효율이 있었구나. 그 다음에 비용과 편익의 괴리 현상이 있었고, 이렇게 가는 거 맞죠, 여러분? 좋아요. 그럼 X 비율이라는 것은 낭비 현상이었다. 왜냐하면 독점 시스템 하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열심히 일을 안 해서 낭비 현상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그렇다 치고 X 민보규였었지. 그럼 X 비효율성에 대한 정보 대응 방식은
민영화, 보조금 삭감, 규제 완화 이렇게 연습하는 것이고, 이 비용과 편익의 괴리 현상이라는 것은 정부의 어떤 규제나 정책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사람하고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이 절연, 분리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대추구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정부가 포획되게 되면은 정부 실패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건데 두 가지로 분리가 되더라. 거시적인 절연이 있고 미시적인 절연이 있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거시적인 절연 같은 경우에는 일부 소수가 비용을 다 부담을 하고 그로 인한 편익은 국민 전체가 널리 누리는 상황인데 환경오염 규제 같은 거 생각하면 좋겠다. 그러면은 여기 파보규, 권민규, X비율 3총사, X빈보규 3총사가 아니니까 민영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미시적인 절연 같은 경우에는 고객정치 상황이라고도 하는데 농민들을 배려하는 수입 규제 같은 것이 들어갈 수가 있겠다. 그래서 농민들이 자기 편익을 향유하기 위해서 정부한테 로비를 했을 때 정부가 거기에 넘어가게 되면은 이것도 정부 실패라고 할 수가 있겠다. 거기에 대한 정부 대응 방식은 삼총사가 아니니까 민영화 끝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복습하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근데 혼자 할 땐 오래 걸릴 수 있어. 괜찮아. 오래 걸릴 수 있는데 요령이 이래요. 이 이상에서 크게 많이 쓸 필요도 없어요. 제 말이 맞죠? 이거를 펼쳐둔 게 그림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복습을 할 때는 이걸 보면서 이걸 내가 이게 뭐였지 이렇게 처음엔 연습을 해야 되지만 나중에 이게 외워지고 나면은 이거 시장 실패, 정부 실패 복습하는데 몇 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되어가는 공부를 하시는 분은 나중에 행정학이 효자 과목이 되는 거예요. 정리되어가는 공부다.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 암기 과목 속성이 있잖아요. 암기 과목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 외우고 저장해 두었던 것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빠르게 꺼내는가. 그게 사실은 암기 과목 좌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좋다는 것이고 이런 그림들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선생님이 만들었다. 잘 이용하면 좋습니다. 지금 입문서에는 이렇게 그림만 넣어 두었지만 어떤 기본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림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도 해두긴 해요, 선생님이. 근데 제가 이제 가르쳐 보고 제자들 합격한 거 보면 그림만 잘 보고 붙는 친구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만 잘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 그림에 대해서 내가 한번 설명 듣고 싶다 이러면은 그 강의 부분만 쭉 한번 빠르게 들어보면 끝나는 거거든, 사실은. 결국에 머릿속에 있는 건 이거 가지고 정리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여러분? 좋아요. 그러면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